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김태연 변호사님의 파산 채무자가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처리 방안이라는 문건입니다. 누군가 파산했는데 그 사람 재산이 일부가 신탁 형태로 묶여 있다 이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뭐 법률 용어 같지만 실제 금융거래나 재산 관리에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탁이 뭔지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파산이라는 좀 극한 상황이랑 만났을 때 어떤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어떤 점들이 논란이 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오늘 주제가 사실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무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쟁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신탁, 그중에서도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하고요. 모든 채권자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는 파산 절차의 원칙이 딱 부딪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신탁해둔 상태에서 파산을 해버리면 파산 관제인은 어떻게든 그 재산을 파산재단, 다시 말해 채무자의 전체 재산 목록에 포함시켜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려고 하겠죠. 반면에 신탁계약상의 권리자들, 예를 들면 돈 빌려준 채권자, 그러니까 수익자나 아니면 신탁회사는 계약대로 이행되길 원할 거고요. 이런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문건 속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지 좀 생생하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신탁,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뭐 재산을 맡겨두는 거랑은 다른 거죠. 네, 개념부터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탁, 글자 그대로 보면 믿고 맡긴다 이런 뜻이긴 한데요. 법률적으로는 그 이상이에요. 재산을 가진 사람, 우리가 위탁자라고 부르죠. 이 위탁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요. 재산의 관리나 처분 권한을 수탁자에게 법적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보통 신탁회사 같은 전문기관이 수탁자가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관리만 맡기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럼 수탁자는 약속된 목적에 따라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거나 처분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수익자에게 주는 거죠. 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위탁자 본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그리고 맡겨진 재산이 신탁재산, 이 네 가지가 신탁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다. 그 점이 핵심이군요. 그럼 이건 마치 그 재산을 법적으로는 다른 주머니, 수탁자의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한테 이전되기 때문에 위탁자의 다른 재산하고는 분리가 돼요. 별개로 취급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신탁의 목적도 관리, 처분, 개발 같이 다양합니다만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볼 건 담보신탁입니다. 담보신탁이요? 아, 그럼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집 같은 부동산에 설정하는 근저당권, 이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둘 다 돈 빌릴 때 담보 잡는 거잖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근저당권은요, 소유권은 채무자한테 그대로 있어요. 그냥 나중에 빚 못 갚으면 그 부동산을 경매해서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만 설정하는 거죠. 그런데 담보신탁은 아예 달라요.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 즉 위탁자가 신탁회사, 즉 수탁자한테 넘겨버리는 겁니다. 법적으로요. 그리고 채권자를 보통 수익자로 지정하죠. 만약에 채무자가 빚을 못 갚는다, 그러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가 직접 그 부동산을 팔아요. 공매 같은 방식으로요. 그래서 수익자인 채권자한테 먼저 돈을 갚아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와, 소유권을 그냥 넘겨버린다? 듣기만 해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근저당권보다 훨씬 강력하고 확실한 담보처럼 들리는데요. 경매 같은 복잡한 절차를 안 거쳐도 될 수도 있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방식 중 하나예요. 법적으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가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위탁자인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이 신탁된 부동산은 파산재단에 포함이 안 됩니다. 다른 일반 채권자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한다거나 배당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법률 용어로는 도산격리 효과, 영어로는 bankruptcy remoteness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위탁자의 파산으로부터 신탁재산을 딱 격리시키는 효과죠. 이게 담보신탁이 가진 아주 강력한 힘이고 또 금융기법으로 널리 쓰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파산할 위험에서 채권을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왜 파산 절차에서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걸까요? 법적으로 격리된다면서요.
바로 그 격리 효과가 파산 절차의 기본 원칙이랑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파산 절차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거든요. 파산 선고 시점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파악해서 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모든 채권자한테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 이게 목표죠.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제인이고요. 근데 파산 관제인 입장에서 보면 담보 신탁된 재산도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보이는데 단지 신탁이라는 법적인 형태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은 전혀 손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야 할 재산 아니냐, 뭐 이런 관점의 충돌이 생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채무자가 파산을 앞두고 일부러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아니면 여러 채권자 중에서 유독 특정 채권자한테만 유리하게 해주려고 뒤늦게 담보신탁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죠. 이런 행위는 다른 모든 채권자들의 권리를 아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가 명백하다면 파산 관제인이 그냥 넋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는데요? 신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법적인 대응 수단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부인권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일종의 시간 되돌리기 버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까요?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칠 걸 알면서도 자기 재산을 부당하게 막 싸게 팔아버리거나 특정 채권자한테만 담보로 주거나 빚을 갚는 등 불공정한 행위, 이걸 사해 행위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해 행위를 했다면 파산 관제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법적으로 부인하고 그 재산을 다시 파산재단으로 가져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해 행위를 그냥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거군요. 그럼 이 부인권이 신탁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실질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요. 파산 관제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 신탁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고 신탁된 재산을 다시 파산재단으로 편입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사해 행위라는 걸 입증하는 게 법정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치열한 다툼이 되긴 합니다. 채무자가 정말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계약 조건이 불합리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산관제인이 증명해야 하니까요. 아, 입증이 어렵다는 말씀은 부인권 소송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겠네요. 실제 사례를 보면 파산 관제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건에 몇 가지 사례가 나온다고 하셨죠? 네,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파산관제인이 정면으로 부인권 소송을 하진 않았어요. 좀 다른 전략을 쓴 경우인데요. 채무자가 파산 전에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아주 고가의 부동산, 주택이랑 상가를 담보 신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파산관제인은 이 신탁 계약이 혹시 사해행위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우리가 부인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좀 압박했어요. 뭐 소송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 차라리 빨리 신탁 부동산을 공매, 그러니까 공개 매각해서 우선 수익자인 채권자한테 먼저 돈을 갚고 혹시 남는 돈, 잉여금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파산재단으로 가져오자. 이런 전략이었죠. 실제로 이 전략이 통해서 약 30억 원 정도의 잉여금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소송이라는 칼을 바로 빼들기보다는 협상과 압박을 통해서 실리를 챙긴 거군요. 법정 다툼만이 항상 능사는 아니네요. 다른 사례는 어떤가요? 소송까지 간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서는 파산관제인이 개발신탁 형태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 직접 부인권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습니다. 법원이 파산관제인의 주정을 받아들여서 해당 신탁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신탁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계약의 일부를 취소시킨 거죠. 그래서 그 재산이 다시 파산재단으로 돌아오게 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신탁계약 자체도 부인권의 대상이 되어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법원에서 사해 신탁으로 인정을 해서 계약 자체를 되돌린 거군요. 그럼 세 번째 사례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건가요? 빚보다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치가 훨씬 컸다는 점이에요. 그런데도 부동산 전체를 신탁계약으로 묶어버린 것은 빚 갚는 목적 외에 다른 재산을 좀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법원이 본 겁니다. 그래서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라 이렇게 판결했어요.
파산 절차에서도 파산 관제인이 이와 유사한 논리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허. 사례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요. 파산관제인은 신탁이라는 법적 형태 뒤에 숨겨진 실질을 파악해서 부당하게 이전된 재산을 되찾아 오려고 정말 다양한 방법을 쓰는군요. 협상도 하고 압박도 하고 또 소송도 하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행위의 입증이 쉽지 않다면 파산관제인의 이런 노력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신탁계약 자체의 유효성을 다투거나 그 사회성을 입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점에서도 아주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특히 신탁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사례처럼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설령 신탁계약 자체가 유효해서 부인권 행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나서 우선 수익자인 채권자에게 돈을 다 갚고 남는 돈, 이걸 잉여금 또는 정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남는 돈은 당연히 원래 소유자였던 위탁자, 즉 파산한 채무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파산관제에는 이 잉여금이나 정산금 충고권을 철저히 파악하고 행사해서 파산재단으로 꼭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임무 중 하나죠. 파산을 관리하거나 정당하게 담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나, 아니면 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것인가,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낼 것인가, 이게 문제군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신탁은 분명히 효율적인 재산관리나 금융기법으로서 순기능이 아주 많습니다. 유용한 제도죠. 하지만 파산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계약이 체결된 시점, 계약 내용의 합리성, 채무자의 재정 상태,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도, 즉 사회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산 신청 직전에 막 급하게 체결된 신탁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갚아야 할 빚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큰 가치의 재산을 신탁했다면 사회 신탁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법원은 이런 여러 정황들을 아주 면밀히 심리해서 부인권 행사나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파산 절차에서 신탁재산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민감한 문제인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라는 신탁의 특징이 파산 상황에서는 채권자 평등 원칙과 충돌할 수 있고, 파산관제인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인권 행사나 협상 같은 다양한 노력을 한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담보 신탁은 특정 채권자에게는 아주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 있지만 파산 시에는 전체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이라는 더 큰 틀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는 거죠. 파산 관제인의 역할은 바로 이 균형점을 잘 찾아서 법에 따라 재산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고요. 문건 마지막에서도 언급하듯이 앞으로도 파산 관제인들은 사회성이 의심되는 신탁계약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신탁재산 처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잉여수익권, 즉 정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나 추심 같은 방법을 통해서 파산재단을 늘리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결국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떤 법적 장치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 또는 혹시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파산하면 내 권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요. 신탁과 파산의 이 교차점은 단순히 법률 전문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활동이나 재산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안전하다고만 여겨졌던 어떤 법적 장치도 상황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해석과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논의가 당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앞으로 혹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